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인간도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이죠. 하지만 다른 동물과는 구별이 돼요. 왜냐하면 이성의 발달로 사회성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고, 인간은 안전한 집단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동물은 그러지 못하죠. 이게 지능의 차이로 생긴 결과인데요. 예를 들면은 개구리는 자기보다 작은 동족 개구리를 잡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암컷 사마귀나 거미는 짝짓기가 끝나면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수컷을 잡아먹는 게 당연하죠. 새도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포식자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면요, 자기가 낳은 알을 깨먹습니다. 새끼 고양이나 토끼도 사람 손에 닿고 냄새가 날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미가. 그래서 자기 새끼를 직접 죽이는 경우가 있죠. 이게 동물 사회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동물이 가진 감정 중에 대부분은 본능이에요. 그래서 자신만이 우선이죠. 이게 사회성이 없을 때 욕구를 충족하려는 이유로 생기는 극단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처럼 집단을 보호해야 내가 더 안전하다는 생각까지 지능이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인간도 욕구를 충족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사회성에도 차이를 보일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 본능을 억제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억제 교육을 통해서 더 이기적이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동족을 공격하는 경우가 인간에게도 있죠. 그것도 자기 가족을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제인데요. 가족 내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는 더 까다롭습니다. 사건 자체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예요. 하지만 사회성을 통해 형성된 가족 안에서 생긴 문제라 이 집단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를 의심하고 조사해보기가 조심스러운 거죠. 가족 간의 살인인 존속살인은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원인은 대부분 돈이 목적이거나 원한으로 저지르는 경우인데요. 돈이 목적이라면 크게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거나 많은 빚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렇게 유형으로 나뉘기도 하죠. 원한이라면 어릴 적 부모에게 안 좋은 일을 겪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서 이것을 복수를 하거나 나중에, 아니면 생계나 처지비관으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존속살해 이야기인데요. 이번 사건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될까요? 21세기 들어 일어난 한국의 존속살해 중 가장 최악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8년 6월 7일 새벽 4시 45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어느 빌라에서 찢어지는 듯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굉장히 큰 소리였어요. 하지만 장마철이었고 밤새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에 든 시간이었고요. 그나마 이 비명소리를 들은 주민들은 어느 집 주인과 내연 관계의 남성이 항상 싸워오던 그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틀렸던 거죠. 여성의 비명소리는 단순한 싸움이 아닌 정체모를 괴한에게 습격당해 살려달라고 지르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늦은 새벽이었고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피해자는 42살의 여성 강씨로 밝혀집니다. 온몸에 39번이나 찔린 자상이 있었어요. 집안 장롱 서랍이 열려있던 것으로 봐선 누군가 돈을 노리고 들어왔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것처럼 난장판이 돼 있었습니다. 강도 살인을 의심할 수 있죠. 하지만 이상한 건 39번이나 찔렀다는 점이에요. 너무 과하죠. 범인 입장에서는 이미 비명소리가 집 밖에 들릴 정도로 크게 나고 있는데 39번을 계속해서 찌른다는 것은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이 필요 이상의 공격을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강한 원한이 있었을 것이고, 범인에게 원한이 있다는 것은 결국 범인과 피해자가 서로 평소 얼굴을 알던 이 면식관계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죠. 피해자의 주변 인물과 평소 행적을 조사해봤어요. 이웃 주민들은 평소 피해자 강씨와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이 집에서 자주 싸웠다는 공통된 증언들을 했습니다.
그럼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이 내연남이 되겠지만 혐의점이 정작 없는 거예요. 금방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건 현장이 많이 어질러져 있었죠. 이것은 범인이 그 당시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데指紋이나 족적, 머리카락들이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범행 후에 고의로 집안을 어지르고 도망쳤을 가능성이죠. 내연남이 용의자가 아니라면 다음으로 용의자가 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강 씨에게는 사건이 일어나기 16년 전 이혼한 직업군인 출신의 전 남편과 24살의 큰 딸, 21살의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전 남편은 1992년에 강 씨가 이혼하면서 서로 떨어져 살게 됐고요. 전 남편이 큰 딸을 맡아 키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용의선상에서 이 둘은 제외가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막내 아들인 김 씨인데요. 이 사람도 당일 집과 현장 근처에 있지 않았다는 알리바이가 확인됩니다. 결국 강 씨 주변 인물 중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사가 막혔으니까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해 봐야겠죠. 사건 수사에서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용의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인 경우들도 있어요. 이번 사건이 그렇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이상한 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강 씨의 수입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13개가 넘는 고액의 생명보험 가입이 돼 있던 겁니다. 이 보험료만 한 달에 180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강 씨가 사망할 경우 그럼 이 보험금들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보험금 수령인은 이 막내 아들인 김 씨였습니다. 알리바이는 확인이 된 사람이지만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수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형편에 안 맞을 정도로 보험을 들었고 수령인으로 돼 있는 막내 아들 김 씨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주변 인물 중 조 씨라는 남성의 존재가 새로 드러납니다. 김 씨가 살던 동네의 가장 친한 형이라는 조 씨가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갑자기 연고가 없는 곳에 혼자 가 있다는 정황이 발견됐거든요. 경찰은 사건 20여일 만인 2008년 6월 24일 전라북도 군산에 숨어있던 조 씨를 검거했고요. 강 씨를 무자비하게 찔러 죽인 범인이라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조 씨가 친한 동생의 가족을 살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범죄 사건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그림이 좀 어느 정도 그려졌을 것 같은데요. 조 씨는 사망한 강 씨의 아들인 이 김 씨와 범행을 계획했고 자신이 강 씨의 집으로 들어가서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이 아들은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백대로 다음날 김 씨까지 체포해서 자세한 사건의 모든 전말들을 들을 수 있었죠. 강 씨를 살해한 22살의 조 씨와 아들 21살의 김 씨는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앞에서 알아본 대로 김 씨가 받게 될 거액의 생명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보험 약관을 보니까 강 씨가 병이나 사고로 사망할 경우 3억 원에 가까운 큰 돈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가족의 생명보험을 노리는 이런 사건은 사실 그동안 많이 일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행을 계획하고 저지른 사람이 생각보다 나이가 어린 자식이라면 사건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보통은 남편이나 아내가 범행을 저지른 사례들이 대부분인데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사주까지 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김 씨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PC방이나 학교를 다니면서 평범하게 생활해왔습니다. 학교도 빼먹지 않았고 친구들과도 문제없이 잘 지냈어요. 범행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도 친구들은 김 씨가 전혀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김 씨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비슷했어요. 절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냉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혼 가정에서 자라긴 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건데 그럼 왜 이런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이 정도의 범행을 계획했다는 걸까요? 다른 범행 동기가 좀 있는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사실
이 사실도 조사를 통해 김 씨가 모두 자백을 했거든요. 조 씨와 김 씨는 어릴 적부터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 둘이 만난 곳이 보육원이었는데요. 자, 김 씨는 가족이 있죠. 그런데 왜 보육원에서 지내게 됐던 걸까요? 지금부터 김 씨와 조 씨가 만나게 된 배경인 자세한 가정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강 씨는 결혼 전부터 유흥업소에서 일했고요. 전 남편인 김 씨는 직업 군인이었죠. 두 사람이 업소에서 처음 만난 날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원치 않았던 결혼이다 보니까 이 생활이 뭐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강 씨는 그리고 도박에도 중독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도박빚이 많았고요. 결혼 뒤에도 빚은 계속 늘어났어요. 전 남편이 갚아보려고 좀 했는데 이 군인 월급, 자신의 월급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고 결국 이 문제로 아들이 5살이었던 1992년에 이혼을 합니다. 이딸 3살 위인 누나를 아빠인 김 씨가 데려간 거고요. 강 씨가 아들을 맡아 키웠지만 이 직업 특성상 밤늦게 나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양에 있는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기로 합니다. 김 씨는 두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고아처럼 지내게 됐어요. 강 씨는 아들인 김 씨를 완전히 그렇다고 버린 건 또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술집 일을 그만두고요. 강원도로 가서 화장품 가게를 차려요. 여기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강 씨가 아들을 다시 찾은 거는 중학교 2학년이 되던 2001년이었어요. 10년 만에 찾아간 거죠. 이때도 같이 살 형편은 안 돼서 가끔씩 안부만 주고 받았었는데 그러다 2003년에 아들인 김 씨가 보육원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몰래 가출한 거죠. 이 소식에 강 씨가 급히 강원도 가게를 정리하고 원래 살던 안양으로 가서 아들을 수소문해요. 그래서 찾아서 같이 살게 된 건데 뭐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와 이 안양은 물가가 달랐다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하던 대로 화장품을 팔아서는 경기도에서 살질 못하는 거죠. 하는 수 없이 엄마는 예전에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경력으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0년 넘게 아들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서 아들을 제대로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시작하면서 아들과 본격적으로 멀어지게 되죠. 어렵게 키우기 시작한 아들이 어느 날 보육원에서 같이 지내던 조 씨를 데려옵니다. 당장 지낼 곳이 없는 형이니까 같이 살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강 씨가 막막하죠. 노래방 도우미로 버는 돈이 화장품 장사 때보단 많았지만 그래도 식구가 늘어나니까 생계는 또 어려워지는 겁니다. 엄마는 이제 낮에 부업으로 십자수를 했고 밤이 되면 노래방에 나가야 됐어요. 그래도 살림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결국 강 씨는 잠깐 새 가족이었던 조 씨에게 다시 보육원에 들어가라는 아주 어려운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때 조 씨의 기분은 또 어떨까요? 다시 버려진 신세가 된 것처럼 느껴졌겠죠. 강 씨와 진짜 가족은 아니었지만 어릴 때 가족에게 버려진 기억이 다시 났을 겁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이 일로 조 씨가 강 씨에게 앙심을 품게 됐고요. 아들인 김 씨도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가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자 당장은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생활비만큼 들어가는 아들의 학비가 이제 다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인 김 씨는 밤낮으로 일을 하는 어머니의 직업을 못마땅해 했고 조 씨를 집에서 내보낸 날부터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아들의 생각을 모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걸. 그래서 결국 강 씨가 어느 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서 김 씨에게, 아들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한 마음에 자신이 죽을 경우 아들이 모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다고 밝힌 거예요. 강 씨가 사망하면 아들 김 씨가 받을 보험금이 3억 원에 달했습니다. 엄마는 아들과 좀 관계 회복을 해보려고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거였지만 아들은 이 돈의 정체를 알게 되자 탐을 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엄마와 아들의 사이가 더 나빠집니다. 이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엄마의 내연남이었어요. 아들은 엄마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것도 못마땅했는데 업소에서 만난 내연남까지 집에 데려오는 겁니다. 아들은 결국 더 이상 험한 꼴 보지 말자면서 2007년 10월부터 집을 나왔고 따로 살게 됐어요.
당장 집을 나와 사니까 뭐 괜찮았지만 대학생이 혼자 학교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기는 쉽지 않죠. 결국 엄마가 죽으면 자신이 받게 될 그 엄마의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김 씨는 그날 조 씨를 찾아가서 범행 계획을 세웁니다. 둘 다 강 씨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보험금으로 좀 새 출발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 사실을 모르던 엄마는 아들의 생활비와 180만 원이나 되는 보험금을 내느라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김 씨는 조 씨와 범행 준비를 하는 동안 치밀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범행 전부터 철저하게 이미지 관리를 해왔어요. 학교 잘 다니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고민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실수 없이 계획을 성공하기 위해 사전 연습도 합니다. 이 연습을 위한 사건을 하나 저질러요. 2008년 4월 25일 새벽 4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어느 카페에 손님으로 위장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몽키 스패너로 사장인 48살의 여성 박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뒤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를 빼앗고 도망친 거죠. 머리뼈가 함몰됐어요. 그래서 좀 생명이 위급한 상태였는데 다행히 병원에 빨리 옮겨져서 살 수는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김 씨와 조 씨가 검거됐다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건 당시 늦은 시간이라 목격자를 찾지 못해서 검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살인미수 사건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6월 7일이었습니다. 강 씨가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괴한이 침입해요. 조 씨였던 거죠. 조 씨는 강 씨를 보는 순간 바로 사시미 칼을 꺼내서 얼굴과 가슴을 39차례나 찌릅니다. 초범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찔러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신속하게 되도록 빨리 정확하게 살인을 할 수 있는지 전혀 감이 없던 거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찌르고 본 겁니다. 초범들의 수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39개의 자상이 나왔던 것 같고요. 자, 이때 조 씨의 손에 엄마가 죽어가는 동안 아들 김 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혹시나 엄마가 살아서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올까봐 집 앞을 차로 막고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행동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조 씨가 범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렇긴 했지만 막상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겁이 나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인 김 씨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강도가 침입했던 것처럼 현장을 꾸며놓자고 제안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방에서 서랍과 장롱을 뒤지고 조 씨가 현장에 남겼을지도 모르는 지문이나 발자국들을 전부 지운 뒤에 강 씨의 지갑을 들고 도망쳤어요. 강도처럼 위장한 거죠. 김 씨는 자신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알리바이도 만들기 위해서 범행 후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십니다. 조 씨가 엄마 집에 침입하기 전에도 미리 다른 친구들과 약속도 여러 개를 잡아뒀어요. 사건 이후 학교와 PC방을 오가면서 경찰이 의심할 만한 정황을 없애버리는 치밀한 행동도 보였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받게 될 보험금 생각에 신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들이 밝힌 내용이에요. 하지만 결국 경찰 수사를 피할 수는 없어서 검거된 사건이었습니다. 직접 범행을 저지르고 전라북도 군산으로 도주해 있던 조 씨와 범행을 사주한 김 씨는 경찰 취조를 받는 동안 서로 반대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 씨는 강 씨를 살해했다는 사실에 몸을 떨면서 취조 내내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는 이러한 면을 보였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눈물도 흘렸어요. 좀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친아들이었던 김 씨가 아무런 감정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엄마가 밤에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다른 남자에게 웃으며 술을 따라준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고 어렸을 적 돈 때문에 버려졌던 것에 앙심을 품었다고 밝혔어요. 모든 범행을 자백한 조 씨와 김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요. 강도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12일 수원지방법원은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밤낮으로 일한 엄마를 돈 때문에 친한 선배와 모의해서 잔인하게 생명을 빼앗은 점과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범인들의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했어요. 좀 사형을 나오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범인들이죠. 피고들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다시 열려요. 항소심 어땠을까요? 2009년 4월 10일이었는데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검찰 측의 항소 이유를 인용해서 사형을 선고했죠. 형이 늘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만족할 만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범인들은 다시 한번 상고해요. 약 2달 뒤 2009년 6월 23일 대법원은 김씨와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최종 재판에서 형이 확정된 거예요. 이제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사형이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형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죠. 사실상 폐지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석방이 되지 않는 이상 살아서 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김씨가. 그래서 감옥에서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수감된 지 약 2년 만인 2011년에 교도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이 근데 밝혀지지 않았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병으로 사망한 것인지, 이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검거 당시 특별한 질병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마도 자살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공범인 조씨도 김씨가 사망한 1년 뒤에 2012년이죠. 이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도 사망 원인 밝혀지지 않았고요. 결국 노렸던 이 엄마의 사망보험금 3억 원은요, 수령인이었던 김씨의 사망으로 강씨의 첫째 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첫째 딸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는 상태죠. 이제 와서 다시 또 언론이 이 첫째 딸을 또 취재하거나 행적을 또 알아보는 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이대로 끝나야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국내 최악의 폐륜 사건이라고 불리는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 파일이었습니다.